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국제유가 하락에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했지만 누구도 향후 전망에 확신을 짓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공급망을 건드리는 전쟁 공포와 코로나 봉쇄에 나선 중국의 움직임이 원유 수급을 다른 방향에서 교란하는 중입니다. 이럴 땐 속보 챙기면서 현금도 종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것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러시아의 국채이자 상환일이 겹치는 주죠. 이번 정신없는 한 주도 경제발전소가 옆에 있겠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로 한미 FTA 발효된 지 10년입니다. 양국의 무역 규모가 66% 증가했는데 웃었던 부문 또 울었던 종목들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요. MZ세대가 20년 전에 같은 연령층, 아마도 X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비교해서 빚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와 있네요. 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평균치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아파트 청약 받으려고 갖가지 꼼수 등장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도 천태만상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세계 빵 공장이 파업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농토와 농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이후에 식량 수급,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식량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의 상황, 박정호 교수가 정리해드립니다. 경제탐사 알아봅시다 시간에는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예금금리 올라가는 속도는 좀 더딥니다 말씀을 드렸죠.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유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 유튜브, TBS 앱도 열어놓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FTA가 벌써 10년이군요. 발효된 지. 그동안 양국의 무역 규모가 거의 70% 가까이 늘었어요. 예, 올해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교역은 가파르게 증가해 왔는데요.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규모는 1,691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66.1%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무역 규모는 약 18% 증가했으니까 그동안 미국과의 교역은 각별히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수지가 매년 흑자를 유지하는 교역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미 무역 수지는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무선 통신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10년 새 증가했는데 반도체, 컴퓨터, 냉장고 등은 증가율이 세 자릿수에 달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FTA 관련해서 찬반이 갈리던 시점에 분명히 타격을 입는 산업군이 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애초에 그 타격을 입을 거라고 우려를 했었던 주요 산업이 농축수 산업이었는데요. 그 우려와 달리 농축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5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95% 넘게 증가했고요. 수산물 수출액도 역시 발효 전보다 99%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수입의 경우는 농축산물은 34%, 수산물은 74%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수가 종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농축수산 농가에 대한 어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Z세대가 20년 전에 청년층이었던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니 소득과 자산,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예, 어제 한국은행이 2018년 기준으로 MZ세대, 즉 24살에서 39살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20년 전 같은 연령대 청년하고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8년 MZ세대의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대 1.4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같은 기간 40살에서 54살 X세대의 근로소득은 1.5배 늘었고요. 55에서 64살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소득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과 비교를 하면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MZ세대가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2001년부터 20년을 살펴보면 증가폭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경제의 발전 상황이 좀 달랐다고 치고요. 부채 규모는 어떤가요? 2018년 MZ세대가 진 총 부채는 2000년 같은 연령대에 4.3배에 달했습니다. X세대는 2.4배, 베이비붐 세대는 1.8배였으니 윗세대보다 빚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총 부채 증가에 대해서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끌어다 쓴 영향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MZ세대는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비율이 34.4%로 X세대 32.1%, 베이비붐 세대 19.6%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자산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이게 앞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기름값. 제가 이거 제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넘었다. 전국 평균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휘발유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하면서 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가득 넣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건 2012년 10월 25일 이후로 9년 5개월 만입니다.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이달 초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지역의 기름값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원유 증산에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체감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도 기름값 무섭습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했던 주유소가 리터당 2,098원까지 가는 걸 봤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급락을 보이기는 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재개 속에서 중국발 수요 감소, 그리고 베네수엘라발 공급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진정을 좀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데 보통 2, 3주의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데다가 또 최근에 러시아 사태로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어서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이 청약받을 때 갖가지 꼼수가 난무한다. 가끔 뉴스로 나오는데 위장 이혼은 이제는 다반사로 적발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사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자녀 3명을 둔 한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에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에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A씨 부부는 자녀 3명과 여전히 같은 주소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위장 이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에서 26개를 골라서 점검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이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저지른 사례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청약 당첨자 그리고 불법 전매 행위자들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고요.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는 데다 향후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밝혀낼까 궁금하시죠? 특공은 세대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들여다보자고 하면 저인망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남의 기회를 부당하게 뺏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맙시다.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수칙 준수해달라고 저희가 날마다 당부를 드리고 부탁도 드리잖아요.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숫자가 통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 내 감염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계속해서 우리 건강 지켜야겠죠?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국내 증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표정이 또 달라졌어요. 올랐습니다. 왜 그래요? 네, 모처럼 급 반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3월 FOMC를 둘렀던 경계 심리는 상존했지만 최근 이제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주가 급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 국제 유가도 급락을 했고 또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급등세도 진정됐다는 점이 미국 증시의 반등에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3%대 가까운 급 반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제가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이거조차도 이제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혹은 예상치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높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주가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이 백인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3월 미국 기준금리 결정회의, FOMC 회의, 시장은 여기에서 일단 올라가는 건 자명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까? 네, 25bp 금리 인상, 이번 회의에서 금리 25bp 인상은 그냥 기정사실화로 봐도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6월 FOMC까지 100bp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25bp 인상하는데 그치더라도 5월 FOMC나 6월 FOMC 때 50bp 인상할 가능성을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번에 FOMC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 의지에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여기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안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3월 초에 130달러대에 도달하기도 했고 200달러도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국제 유가가 지금 고점 대비 25% 이상 급락하면서 1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기름값 상승세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미국 경제 소비 주체들, 주요 소비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했다는 점도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이제 고점 찍어서 내려오겠다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연준에게 있어서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불안 요인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기대감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달 8일이 고점이었죠. 그때 대비하면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뚜렷하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급락을 유발한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었다는 자체가
하나의 급락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조금 저희가 골치 아픈 주제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인 고민거리로 다시 떠오른 거기도 한데 중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중국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유가 급락의 하나의 또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긍정적인 재료 중 하나는 그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나토 가입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충격을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 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국제 유가에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지금 고점 대비 25% 넘게 급락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지금 코스피는 0.6%대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1.2%대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크게 빠졌었는데 오늘은 일정 부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성장주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성장주들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총이 있는 날입니다. 삼성 최근에 보면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 이 GOS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주총에서 아마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뭔가 주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어느 정도 주주 환원책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이번에도 일정 부분 그 기대를 시장의 기대 또 주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들을 제시하는지 여기가 이번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 좀 많이 좋아졌죠. 오늘 7937님 목소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용각산 갖다 드리라고 19 형님한테 문자했는데 받으셨나요? 주지는 않으셨지만 용각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 맞죠? 제가 세대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9851님, 1591님, 7937님 등등 너무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 걱정 끼쳐서 죄송하고요. 네, 창문 꼭 닫고 자고요.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 에큐썸머님도 늘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목소리가 잠기시는 분들 제법 계시고 아이들 컨디션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내 감염도 많다고 하고 다행히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조심하십시오. 저부터 조심할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있다면 한쪽은 코로나, 다른 한쪽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겠죠. 기름값 말고 곡물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제법 드렸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전 세계 곳간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국토의 80%가 비옥한 흑토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하는데 상황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짓기도 수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수출도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길어질 거고요. 아마 파종식이 지나면 내년 상황도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일부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우리나라 사정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지대 박정호 교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오늘부터 1일인데 스튜디오 이렇게 분리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고 얼굴 직접 볼 줄 알았더니 방역이 참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꼽아주신 저희가 아직 코너명을 확정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공모를 한번 받아볼까 해요. 우리 청취자들께.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왔거든요. 코너명. 박스픽이 어떨까? 아, 둘 다 박
씨 성을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팍스픽이 되겠네요. 팍스픽 좋네요. 그거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언팍싱 어떠세요? 언팍싱. 전 언팍싱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언팍싱. 네. 네, 그거 저는 후보로 한번 올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의견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를 곡물 가격으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밀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침공 이후의 상황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우리 박연미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이 분야에서 세계 10대 수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밀 생산의 37% 가까이를 이 두 나라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직접적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밀 선물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급등한 상태로 올라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밀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은 하나의 품목이 수급난이 일어나면 나머지 가격까지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육류 가격까지 급등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대면 시간에 우리 소비자 생활 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밀값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고 밀만 따지고 봐도 70%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밀 귀리 같은 것들 수출 안 하겠다 선언을 해버렸죠, 아주. 네, 맞습니다. 이 본인들도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과정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군수물자라든가 내부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밀 수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식자재 수출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라든가 여타 국가들 역시도 식량 위기가 사실 이 두 국가 전쟁 전부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인구 70억 인구라고 했었을 때 이 중에서 2억 명 정도가 식량 위기를 경험해서 기아로 허덕일 것이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진단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70명 중에서 2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위기를 경험한다라는 게 이 두 나라의 전쟁 전부터의 전망이었는데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죠. 전쟁 전부터 걱정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한 시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최빈국들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런다 손 쳐도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량은 늘었는데 개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식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곡물이나 야채, 과일 이런 걸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고기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1000kcal를 소비할 때 그게 야채라든가 곡물로 1000kcal를 내가 획득한 것과 육류로 1000kcal를 획득한 것은 그 식량 효율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로 1000kcal를 만들려면 그 고기에게 곡물을 10만 kcal를 먹여야 될지 뭐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뭔 얘기 하려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키우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사람이 먹을 곡물이 아니라 사실 사료용 곡물이 많아요. 그렇군요. 전체 곡물의 70% 가까이가 그래서 사료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거기에 해당되죠. 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경험되는 첫 번째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식문화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식량 소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발달된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식량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어떤 토착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의 첫 번째로 변화 요인은 물이 부족해지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특정 지역의 어떤 작물 또는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후 환경이 바뀌면 그쪽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합한 업종으로 바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재배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가뭄이나 홍수가 어쩌다 한 해 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몇 해 동안은 계속 그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두 가지 관성 때문에 또 이제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마다가스카르가 최근 4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 마다가스카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40%가 지금 소아마비에 걸린 상태이고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가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데도 전체 국민의 40%에서 30% 가까이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이런 식량난에 어떻게 보면 구호품을 보내줬던 국가가 유럽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지금 식량 자체적인 위기나 고공행진이 보이니까 이런 구호물자가 좀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위기에서 좀 자유롭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값싼 식자재가 내려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중국도 식량 부족 국가로 바뀐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 올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역시도 자체적인 이렇게 식량 부족 국가로 탈바꿈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이런 구호 물자가 좀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이미 식량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국의 충돌로 이제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한참 파종해야 되는 시기에 전쟁이 나버렸으니 복구를 한다고 해도 올해 농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워낙 초창기에 유가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유가 변동 추이로 이 두 국가의 흐름을 좀 진단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유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가 재고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산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곡물 가격은 사실 이렇게 농사라는 게 한철 장사잖아요. 그때 농사를 못할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그렇죠. 원칙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특정 지역의 곡물 생산이 지금 중단됐다라는 게 다른 지역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제품들은 전 세계적인 분업화가 됐다. 자동차는 전 세계적인 분업화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반도체 자동차 분야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분업화가 된 게 사실 농업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 세계 돈육의 세계 수출의 32%를 차지할 나라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각 나라가 자국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품종에 특화해서 그것만 생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수출의 32%의 돈육,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브라질은 전 세계 설탕 수출의 50%를 하고 있어요. 버터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 버터의 48%, 그다음에 유지분 같은 경우 50%가 넘어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가 자국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농산품에 특화해서 그걸 생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다른 농산물은 수입해오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농업이 그동안 진화 발전해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좀 전에도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밀이나 해바라기 씨유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게 부족해지는 순간 농산물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뭐가 부족해지면 그걸 대체하기 위한 곡물 가격이 튄다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식탁 위에 있는 골고루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우위가 강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 세계가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눴던 건데 예컨대 반대양 그 달리기 대회하는 아니 운동회를 한다. 근데 우리 반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들 4명으로 개주팀을 꾸렸는데 그중에 2명이 1명 아프고 1명 만약에 사고 당해서 못 오면 우리 반은 운동회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후보군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후보군들조차도 우리도 곡간문 걸어 잠그겠다. 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곡물 부분에서 후보군에 해당되는 곡물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여타 국가들하고 또 컨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약간 여기서 설명을 좀 기초적으로 좀 드리면요. 농산물 가격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농작물을 키웠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을 가장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기는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부터 한 달 사이에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그렇죠. 때가 제일 제값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서 일주일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농작물을 반건조해서 식자재에 유통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값도 아니라 반의 반값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업법인들은 수확하자마자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자신의 수확물들을 사줄 사람들과 계약을 다 체결해 놓습니다. 내가 당도와 어떤 여러 가지 함량과 이런 것들을 어느 QC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면 전량 사주실 겁니까? 이거를 미리 다 계약을 맺어 놓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그때 못 팔거나 그러면 반건조로 팔고 만약에 반건조 상태로도 못 팔면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시 발효시켜서 사료로 쓰는 게 통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개인이 농작물을 소비하는 양은 얼마 안 되고요.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네슬레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리온, 롯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식자재를 대거 소비할 텐데 미리 다 선 계약을 다 체결해 놨는데 갑자기 어느 나에게 공급해 주기로 한 농업법인 아니면 농업법인들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1년 장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다시 자신들이 필요한 곡물이나 식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전에 다 수요와 공급을 다 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 위에 딸기 토핑하기 위한 그 딸기가 단 1톤만 부족해도 케이크는 출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딸기 가격을 2배, 3배 올려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딸기 시장이 교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톤을 다른 데서 가져간다고 하면 원래 계약해서 납품하려는 곳에다가 오히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선 계약 파기하고 저게 2배 가격에 파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되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도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런 겁니다. 바로 농산물 가격은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 옛날에 김장철에 배추 가격 2-3배 오르는 거 맞아요. 1도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석유 가격이 30% 올랐다가 아니라 2배, 3배, 5배씩 오르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 장마철 이후에 그 농산물 가격이 확 뛸 때 이럴 때 보시면 여기서는 요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건 대부분 밭대기로 미리 계약해 놓은 입도 선매 물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이 깨졌을 때 지금 사실상 수급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거 알겠거든요. 네. 밀과 보리의 전 세계 수요량의 30%를 차지한다. 오케이. 그런데 농사 짓는 나라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있고요. 캐나다, 호주, 저기 남미의 비옥한 땅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얘기해서 파종 좀 더 합시다. 농사 좀 더 지읍시다. 이건 안 됩니까? 예, 이게 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사라는 것은 석유처럼 지금 당장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사이에 시추를 더해서 저 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해바라기 씨유를 다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뭐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노지에서 그러니까 옥 외에서 재배를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사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식량이 제대로 수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부족해지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비싼 가격에 해외로 유출되는 걸 차단하고 자체적인 수급에 먼저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우리 조금 비싸게든 우리가 더 돈을 줄 테니 우리에게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그 물건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오래된 거래선이 있으면 아마 그 일시적으로 그 케이크 회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사에서 좀 2배 준다고 해서 뚜사랑 거래하던 그런 회사들이 아예 저희는 그 2배 받고 이쪽으로 넘길 테니 수입선 아니면 거래선 바꿉시다 이러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일대나 중동 또 동남아의 저개발국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전망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찾아온 것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이것도 드리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뭐 식량 안보를 좀 걱정해야 될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상식 차원에서 좀 2가지를 설명드리면요.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있고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한 40%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식량 자급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밥상 위에 통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먹거리들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한 40%대예요. 그런데 곡물 자급률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주식 우리로 따지면 쌀과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 밀가루가 이제 좀 포함돼요. 요즘은 네. 식문화가 바뀌어서 또 밀가루를 많이 드시잖아요. 빵 많이 드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면 종류, 빵 종류를 많이 드시다 보니 그것까지 포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에 대한 거에 대한 자급률을 물어보는 게 곡물 자급률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24% 수준밖에 안 돼요. 쌀은 전량 자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밀입니다. 우리가 3끼 중에 한 끼는 이제 밀을 먹고 있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밀의 자급률이 1%밖에 안 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를 걱정하지만 말 그대로 식품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먹거리를 만드는 식품 회사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세계적인 곡물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인데 네. 그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라면 만드는 회사, 만두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곡물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식자재를 제대로 유통받지 못해가지고 제품을 못 내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요. 그때 설탕도 부족하고 맞습니다. 원당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주 한시적으로 이 할당 관세를 제로화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예,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바로 그때 우리나라 여러 롯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선택했던 전략 전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농업법인을 하나 인수해서 직접 재배를 해서 일부 농산물 우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직접 수급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때 선택했던 가장 농업법인을 대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지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러시아를 선택했어요. 그렇군요. 네, 정확히 말하면 네. 러시아 바로 위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 있죠. 그쪽에 우리나라 농업 관련한 법인들이 이런 식품 관련한 회사들 한 16군데가 진출을 해서요. 어느 정도 땅을 경작하고 있었었냐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상사, 현대, 중공업 이런 데가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뭐가 일어났죠? 경제 제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된 곡물과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식량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인 방식을 바로 위에 있는 연해주 지방에서 밀과 옥수수와 이런 것들을 대거 우리가 재배해서 직접 가져오자라는 전략들을 이미 추진을 해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 이 전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그 수정의 대안지를 찾기 전까지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물가 수준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옥수수는 우리가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옥수수는 쉽게 얘기해서 전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전분이 안 들어간 거는 솔직히 없어요. 네. 없다 얘기할 정도예요. 예, 없습니다. 하다못해 식용유도 전분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라면에도 전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자에도 전분이 들어가고, 탕수육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는 우리가 안 먹는데요. 강원도 옥수수 가끔 여름 한철에 먹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택한 대안을 이걸 또 당장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한 땅을 어디에서 구할 것이며, 그리고 농사라는 게 AI 때나 구제역 때나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나 축산업은 생육에 최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었는데요. 사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농장들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연해주에선 절대 자라지 않은 작목들이 지구온난화로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기후처럼 온난화 기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품종들이 연해주에서 전부 재배가 가능한 수준까지 바뀌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고스란히 연해주에서 재배해서 가져와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배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어느 작목은 어디까지 재배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북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포항에서도 키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리고 대부분 사과 잘 자라는 동네가 경북에 있잖아요. 뭐 청송이나 뭐 구미나 뭐 이런 데인데 지금은 포항에선 사과가 아예 재배가 안 됩니다. 너무 더워서요? 따뜻해져서요. 예. 그리고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강원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강원도요? 예. 그리고 감귤하면 우리가 제주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남이나 경남에서 감귤 재배합니다. 북상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거리로 사용하는 걸 재배하는 면적이 더 올라가다 보면 연해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들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 오히려 최근에는 연해주 지역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거기서 생산량을 극단적으로 늘려보자라고 해서 최근 10년 동안 연해주 지역의 한국 농업법인들의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형태로 계속 고도화시켰어요. 거기다가 옥수수는 대표적인 사료거든요. 그래서 그 연해주 지역에 온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양계장을 대거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닭 사료를 주고 대거 거기서 닭을 재배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의 앞으로 10년지 또는 50년지 먹거리에 대한 대안지로 러시아 땅을 선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퀘스천 마크가 커진 상황이죠. 이거 듣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데, 교수님 우문일 줄 알지만 오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곡물난 이거 언제쯤 걱정 덜 수 있어요? 이제 근본적인 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어주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급도 안 되고 있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2026년이다 보니 시골에서 농사 지어주셨던 우리네 어르신들도 사실 점점 그 숫자가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반도체 경쟁력, 디스플레이 경쟁력, 뭐 배터리 경쟁력 못지않게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가장 영순위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그 누구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의존했던 어떤 식량 수급도 중국도 이 식자재 부족 국가로 탈바꿈되면서 이것도 바뀌어가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 리더십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좀 담론을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청취자 중에 목동이 있으세요. 그 소를 제법 많이 치시는 분인데 사료값 자체가 한 20% 이상 올라서 힘들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마카롱 쿠키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하는데 버터랑 밀가루 가격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경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의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대출이자가 아닐까 싶어요. 은행이 이자 올린다 하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그런데 예적금 금리는 왜 그렇게 더디게 쫓아가는지 요거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 아마 다들 피부로 느끼실 텐데 실제 숫자로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가시면은 저번 달 이제 대출 금리가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2월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인 분들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연 3.9%에서 4.2%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2월과 비교해보면은 그때는 연 한 2.7% 정도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됐었는데 1년 새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신용대출도 비슷했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인 분들의 경우 연 4% 가까운 대출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역시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한 1에서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자는 1% 오른다. 이게 제법 큰 숫자인데 대출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게 된 건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쳤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역시 가장 큰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를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었는데요. 이후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현재는 1.25%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물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한 세 차례 정도 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한 돈과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예금금리도 상승을 하고 채권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김유신 기자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듣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다가와 주시면 좋겠고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조달금리 말고도 여기 추가로 얻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달 비용인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은 이제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이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 가산금리에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불확실성을 감안한 관리 비용하고요. 신용등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 손실 비용, 그리고 은행 인건비 등이 포함된 업무 원가, 그리고 은행의 수익률을 위한 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추가되는 비용들 보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산식이 있겠습니다만 좀 과다하게 얹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다. 기준금리 등등해서 시장 전반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알겠지만 예금금리에는 너무 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대출 금리에서 이제 수신 금리를 뺀 이 차이,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예대 마진이 2.2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년 1월에는 예대 마진이 2.07%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1년 새에 한 0.2% 포인트 정도 더 확대된 것입니다. 예대 마진이 이렇게 확대되면요, 그만큼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그래서 금융권의 이런 업종의 회사들이 주가가 좀 선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사실은 전 국민이 좀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금감원이 그래서 제도를 좀 바꾸겠다는 입장이죠. 네, 사실 작년 말부터 대출금리 인상이 조금 가팔라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이런 지적이 이제 일어나자 금감원에서도 한번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금감원이 한번 이제 시중은행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본 결과 일부 은행이 조금 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지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제 금리를 산정할 때 있어서 대출금리에는 조금 빠르게 이제 시장금리가 반영이 되고 예금금리는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이 사안을 공유해서 인수위원들 의견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것이 또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반영해서 대출금리 산정할 때 산식에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빚도 있고 예적금도 많이 갖고 있다 하면은 상쇄가 될 텐데 내가 예적금으로 자산은 없으면서 대출만 있다 하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분들한테는 또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예대금리 격차 해소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사실 금감원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도 개선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각 시중은행별로 예대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은행에서 전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평균을 내갖고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것만 종합해서 월별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윤 당선인의 생각은 아마도 시중은행별로 공시하도록 해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또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금융권의 입장은 좀 다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금리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의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민간 회사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권한을 정부가 침해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등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을 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라는 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금감원도 현재 모범 기준을 통해서 자율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없는데도 개입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금리 결정 과정이 지금보다 좀 투명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나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라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지점장 전결금리, 은행장 전결금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좀 깎아주는 이런 관행이 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들 참 많이 주시네요. 먹을거리 관련한 고민들 많이 주시는데 햄버거 제다이님, 제이다님, 제이다공구님
축산에 총량제를 도입해서 환경 피해 예방하고 식문화 바꿉시다. 동물복지제도 법제화합시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건 동물복지가 전제되려면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사회적인 토론, 토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발전.